나 요즘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간섭하고 그냥 멀리 갔으면 좋겠어. 소파에 앉아있던 67세 김정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층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 손녀 유나와 놀다 잠깐 졸았던 정자 씨는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달랐다. 아들 현수 39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다. 엄마,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랐어요. 혹시 엄마 댁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정자 씨는 기뻐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과 다시 함께 산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다. 우리 집 2층 비어 있잖니. 들어와 살아라. 그날 밤 정자 씨는 행복했다. 손녀 유나치와 매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며느리 수진 36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그 말이 정자 씨의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다. 석 달간 최선을 다했다. 매일 아침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2층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맨날 간섭하시는 거 있지. 유나한테 과자 주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내가 애 엄만데 자꾸 끼어드시니까 짜증나. 언니, 진짜 멀리 갔으면 좋겠어. 정자 씨는 입을 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간섭이라고. 내가 손녀가 초콜릿을 먹으려 해서 저녁 먹기 전에는 안 돼라고 한 게 간섭이었을까? 수진이 청소한 걸 다시 닦은 게 문제였을까? 좋은 뜻이었다. 도와주려고 한 일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게 간섭이었다. 전세금만 모이면 바로 나갈 거야. 수진의 마지막 말이 정자 씨의 심장을 찔렀다. 아, 그래. 나는 그냥 임시 거처였구나. 무료로 살 곳을 제공하는 집주인일 뿐이었어. 거실은 조용했다. 유나는 옆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할머니, 공주님이 춤춰요. 천진난만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양주에서 홀로 살던 평범한 날들이 떠올랐다. 외로웠지만 상처받지는 않았다. 경로당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드라마를 보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던 시간들. 그때가 더 평화로웠다. 가족과 함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자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2층에서 수진이 전화를 끊고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자 씨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유나 봐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마치 방금 전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수진이 유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혼자 남은 정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내가 이렇게까지 싫었나. 석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다니고 무릎 통증을 참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고 부담이었고 짐이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정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요. 그리고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67세의 정자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박현수 39와 며느리 이수진 36, 그리고 손녀 유나 7가 있었다. 손녀를 볼 때마다 삶의 기쁨을 느꼈지만 명절이 아니면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수지는 언제나 바빴고 현수도 일에 치여 살았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전세가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너무 올랐어요. 2억이 더 필요한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엄마 댁 근처에 방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정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리 집 2층 비어 있잖니. 들어와 살아라. 전화기 너머로 현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말요?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아니야. 가족인데 뭐.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어. 같이 살자. 현수는 기뻐하며 수진에게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가 우리 집에서 살래.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정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년 만에 다시 집이 시끌벅적해질 것 같았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정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아들네가 들어온대요. 좋지요? 다음 날부터 정자 씨는 분주해졌다. 2층은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쓰던 방이었는데 5년 동안 창고처럼 쓰다 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정자 씨는 낡은 옷들을 정리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청소가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가벼웠다. 시장에 가서 새 이불도 샀다. 파란색 체크무늬 이불과 노란색 꽃무늬 이불. 현수 부부는 파란색, 유나는 노란색. 정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이불을 골랐다. 동네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다. 우리 아들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대.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정자야, 참 좋겠다. 나는 아들이 제주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정자 씨는 뿌듯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가족과 함께 살게 되다니. 며칠 뒤 현수네 가족이 이사를 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트럭 한 대 분량. 정자 씨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가족을 맞았다. 유나야,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해. 유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 순간 정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진도 정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걱정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걱정이에요.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편하게 살아라.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기는커녕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고 외쳤다.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5년 만이었다. 식탁은 비좁았지만 마음은 넓었다. 유나는 할머니가 만든 잡채를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 요리 최고라고 소리쳤다. 현수와 수진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유나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이사 후 첫 주는 평화로웠다. 어머니, 오늘 유나 어린이집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 정도야. 정자는 흔쾌히 도왔다. 그러나 그 부탁이 점점 늘어났다. 장보기, 청소, 빨래, 도시락 준비까지. 수지는 점점 부탁이 아닌 지시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정자 씨는 기꺼이 손녀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아침 7시 30분,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15분이 행복했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뭐래요? 글쎄, 맛있는 거겠지. 그런 대화가 즐거웠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어머니, 오늘 마트 좀 다녀와 주세요. 우유랑 계란이랑 야채 좀요. 아, 그리고 물티슈도 떨어졌어요. 수지는 메모지에 빼곡히 적어서 건넸다. 정자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다녀왔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았다. 이틀 뒤에는 어머니, 2층 청소 좀 해주세요. 바쁘셔서 못하시면 제가 주말에 할게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바쁘셔서 못하시면 이라는 말 뒤에는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정자 씨는 걸레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숨이 찼고 허리가 뻐근했다. 저녁이 되면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유나 도시락 좀 싸주세요. 소풍 가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과일을 예쁘게 담았다. 유나가 좋아할 얼굴 모양 주먹밥도 만들었다. 손녀를 위한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런데 점점 혹시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어머니, 내일 유나 학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7시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정자 씨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아침에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다시 유나를 데리러 가고 경로당에 갈 시간도 없어졌다. 친구들이 전화했다. 정자야, 요즘 왜 안 나와? 아, 손녀 봐주느라 바빴어. 정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어느 날 저녁 정자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2층에서 내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정자 씨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수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했다. 그래도 내일 유나 어린이집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좀 쉬고 싶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가족이 함께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밤마다 허리와 무릎이 쑤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이게 내가 원했던 가족과의 생활일까? 정자 씨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정자는 무릎이 시큰거려도 꾹 참고 손녀를 챙겼다. 하지만 수진의 말에는 고마움이 사라졌다. 이제 가셔도 돼요. 그 한마디는 마치 가정부를 해고하는 말처럼 차갑게 들렸다. 그래도 정자는 가족이니까 라며 참았다. 한 달이 지나자 정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유나의 아침을 준비하고 7시 30분에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는 2층 청소와 빨래를 했다. 오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하고 다시 유나를 데리러 갔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까지. 쉴 틈이 없었다.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 오늘 유나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해요. 나는 수진의 말에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다. 밤이 되면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야 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유나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다. 유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에 소시지, 브로콜리까지 예쁘게 담았다. 유나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말했다. 할머니, 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정자 씨는 손녀의 웃음에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달랐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채소를 좀 더 넣어주세요. 유나가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정자 씨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 뒤 정자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이를 안 사오셨네요. 제가 분명히 메모에 적었는데. 정자 씨는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정말로 오이가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다시 다녀올게.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살게요. 그 한숨 소리가 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항상 부족한 걸까? 정자 씨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저녁 시간, 정자 씨는 온 가족의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맛있게 먹었다. 현수는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묵묵히 밥만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떴다. 설거지는 당연히 정자 씨의 몫이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내려왔다. 어머니, 다 하셨으면 이제 가셔도 돼요.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마치 일을 마친 직원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정자 씨는 물기를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1층 방으로 돌아온 정자 씨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정자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창밖을 보니 2층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현수와 수진, 유나가 함께 웃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정자 씨는 없었다. 그저 뒤에서 묵묵히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일 뿐이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일까? 정자 씨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생각 끝에 깨달았다. 너무 잘해준 것이 결국 상대에게는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정자 씨는 밤새 뒤척였다.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멀리 갔으면 좋겠어.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는 째각거리며 시간을 알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가 정말 간섭을 했나? 정자 씨는 지난 날들을 되짚었다. 유나에게 과자를 주지 말라고 한 것, 2층 청소를 다시 한 것, 도시락에 채소를 더 넣으라고 조언한 것. 모두 좋은 뜻이었다. 손녀의 건강을 생각하고 며느리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게 간섭으로 보였다. 내가 너무 나섰구나. 정자 씨는 자책했다. 이 나이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꼰대 같다고 생각했을 거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새벽 6시가 되자 몸은 자동으로 일어났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유나의 아침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다. 힘이 빠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괜찮으세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현수는 서둘러 나갔다. 괜찮지 않은데. 정자 씨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오전 7시 30분, 평소라면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이 내려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늘 유나 어린이집 안 데려다 주세요? 정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하구나.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계를 봤다. 제가 회의가 있는데 알겠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다. 정자 씨는 그 한숨을 애써 외면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다. 평소에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경로당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다. 정자야, 요즘 왜 안 나와? 건강은 괜찮아. 정자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영수가 나 실수했나 봐. 너무 잘해주려다가 오히려 짐이 된 것 같아.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정자야, 나도 그런 적 있어.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면 당연하게 여기는 법이야. 내 마음도 중요한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 씨는 깨달았다. 처음에는 혹시 괜찮으시면 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수진이 어느새 해주세요. 부탁드려요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졌다. 정자 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당연해진 것이다. 내가 경계를 만들지 않았구나. 정자 씨는 후회했다. 처음부터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힘들어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힘들까봐 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이유로 모든 걸 감당했다. 그 결과 자신은 지쳐버렸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오후가 되자 몸에 열이 났다. 며칠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구나. 저녁 무렵 수진이 유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도 정자 씨를 찾지 않았다. 혼자 누워있는 그녀는 존재감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도 정자 씨는 잠들지 못했다.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자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았다. 이 집 팔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손주도 자주 못 보겠네. 아들은 당황했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마음이 떠난 걸 느꼈다. 일주일 동안 정자 씨는 많은 생각을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혼자 밥을 먹으며. 결론은 하나였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가장 외로웠다. 도움은 주지만 존중받지 못했다. 사랑을 주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화요일 오전 정자 씨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이 집을 파신다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중개인은 집을 둘러본 후 말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으니 금방 나갈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오늘 저녁에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현수는 무심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정자 씨는 가족을 거실로 불렀다. 유나는 2층에서 놀고 있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정자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현수와 수진이 소파에 앉았다. 이 집을 팔기로 했다. 현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요? 정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 시골로 내려갈 거야. 친척 사촌이 강원도 쪽에 사는데 거기 빈 집이 있대. 거기 가서 조용히 살 생각이야.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수진은 말없이 바닥만 바라봤다. 정자 씨는 수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전세금도 아직 다 안 모았는데. 현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정자 씨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다. 집 팔면 너희도 충분히 전세 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일부 보태줄게.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주는요? 유나는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데. 현수가 다시 물었다. 정자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다. 유나는 엄마 아빠랑 잘 살 거야. 방학 때 놀러 오면 되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혹시 쟤 때문인가요? 정자 씨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정자 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니야.
엄마 결정이니까 이해해 줘. 현수는 며칠간 설득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정자 씨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현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어. 남은 시간 동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해해 줘. 한 달 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정자 씨는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 몇 벌 안 되는 옷, 유나와 찍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다. 이사 가는 날, 유나가 울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자 씨는 유나를 꼭 안았다. 유나, 할머니 방학 때 보자. 시골에 놀러와. 알았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차에 씌워줬다. 수지는 멀찍이 서서 조심히 가세요 라고만 말했다. 정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차가 출발했다. 100미러에 비친 집이 점점 작아졌다. 정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정자는 강원도 작은 마을의 단층 집으로 이사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고 자신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하지만 손녀의 사진을 볼 때면 여전히 마음이 저릿했다.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 정자 씨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은 사촌 동생이 물려준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다. 첫날 아침 새벽 6시에 눈을 뜬 정자 씨는 창문을 열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다. 참 오랜만이네. 정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남양주에서는 아침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마당에 나가 꽃을 보고 산책을 했다. 아무도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지 않았다. 조용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고요함이 편안해졌다.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천천히 움직이니 괜찮았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주에서요.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경로당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사람들은 정자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웃고 떠들었다. 그게 좋았다. 정자 씨,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온천 갈래요? 그래요, 좋아요. 정자 씨는 오랜만에 자기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저녁이 되면 혼자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반찬 몇 가지. 예전에는 가족 모두를 위해 상을 가득 차렸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밥상이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유나가 생각났다. 서랍에서 손녀 사진을 꺼내 보았다. 한복 입은 유나, 할머니 손을 잡고 웃는 유나. 유나는 잘 크고 있을까? 가슴이 저릿했다. 손녀가 보고 싶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이는 잘 자랄 거야. 한 달쯤 지나자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유나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방학 때 보자. 시골 공기 좋으니까 놀러 오너라. 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 씨는 대답 대신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만 말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섭섭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저녁 무렵 정자 씨는 오래전에 남편이 사준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일기장. 첫 장을 넘기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강원도로 온 지 한 달이 됐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다. 가족이란 억지로 붙잡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이어지는 마음이었음을 이제야 안다. 내가 모든 걸 희생해야 가족이 아니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가족이었다. 유나는 보고 싶지만 이제는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자 씨는 작게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겨울방학이 되자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유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녀를 본다는 기대와 함께 불편한 기억도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다. 유나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다. 할머니, 정자 씨는 대문 앞에서 손녀를 안았다. 석 달 만이었다. 유나는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현수와 수진도 짐을 들고 내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자 씨는 먼저 말을 건넸다. 들어와. 추운데. 집 안으로 들어선 현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정자 씨는 차를 내왔다. 그래, 여기는 조용해서 좋더라. 유나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정자 씨는 유나와 함께 마당에 나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무릎이 불편했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아프지 않았다. 현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수진도 조용히 지켜봤다. 점심을 먹고 유나가 낮잠을 자자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알았으면 됐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잖니.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물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 삶이 있는 거야. 현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유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손님처럼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뵈러 오는 거예요. 정자 씨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저녁 식사는 함께 준비했다. 정자 씨는 주 요리를, 수지는 반찬을 만들었다. 예전처럼 정자 씨 혼자 모든 걸 하지 않았다. 현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팔을 걷었다. 유나는 나도 도와줄래요? 라며 손을 씻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현수가 말했다. 엄마, 요즘 유나가 맨날 할머니 얘기해요. 할머니는 나한테 제일 잘해줬어라고. 정자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도 유나 보고 싶었어. 밤이 되자 가족들은 작은 방에서 함께 잠들었다. 정자 씨는 혼자 자신의 방에서 누웠다. 예전처럼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가 생겼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유나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현수와 수진도 인사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차가 출발하고 정자 씨는 손을 흔들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었다. 언제 만날지, 어떻게 도와줄지. 정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만 가족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워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다. 여러분, 김정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결국 감사를 잃게 만든다는 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고맙다는 말이 필요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시니어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괜찮으세요? 라는 관심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